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핫 이슈를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무역 수지가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바로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건데요. 지금 수출이 7개월째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무역 수지 또한 14개월째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가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 1위 이 수출 품목이었는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를 밀려가고 있습니다. 자, 4월 달에 수출액이 496억 달러였는데요. 작년 동월 대비해서 14.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달러의 어떤 그런 어떤 공급원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자, 이 부분은요, 95년도에 29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 이후에 가장 길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무역 적자는요, 지난 1월 달에 125억 달러를 정점으로 가장 낮게 적자가 되었다가 조금 회복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한 이유는요,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전이 됐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우리 걸 덜 사가기 때문에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나라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고 특히 수출이 감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좁은 땅덩어리에다가 인구는 밀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자원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몇 개 안 되는 나라죠. 그리고 우리가 천연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게 되면 내수 자체적으로 어떤 무역이 어떤 그런 경제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 가도 사실 받아주지 않죠. 하지만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는 무역수지가 흑자가 나는 거죠. 즉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야지만 국내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가 좀 풍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지금 외환보유고 감소에 대한 공포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외환위기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항상 재발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한 4,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뭐 원화로 따진다면 550조 정도가 있는데 우리 GDP가 2,000조가 넘으니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죠. 뭐 우리가 외환 보유고로 볼 때 세계 10위 안에 들긴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라면 뭐 이론적인 얘기지만 그러길 바라진 않지만 말이죠. GDP가 급속히 위축이 되고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급증하게 되면 달러가 고갈되겠죠. 그러면 사람을 이제 수출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독일에 우리 광부나 간호사가 가셨고, 중동에 우리 건설 노동자가 갔었고, 심지어 월남도 우리가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을 보내서 달러를 국내에 송금하는, 즉, 외화 벌이를 하는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GNP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지구촌에서 한국 사람들이 벌어가는 소득이 얼마냐, 이것을 GNP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생산, 부가가치, 이 총합을 GD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GNP 시대가 오는 것을 바라진 않지만, 아주 최악이 되면 그럴 확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7대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이 부분은 과거 한 1년, 2년 이상 계속 고공행진하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간 겁니다. 3%라고 해도 낮은 건 아니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물가 목표가 2%니까 훨씬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만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심리 보면은 경제 심리 지수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93.8이니까 여전히 낮긴 하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좀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95.1포인트니까 100번 낮지만 그 전달에 비해서는 3.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BSI 지수는 여전히 낮은 단계 70포인트에 머무르고 있고요. 주가 지수 보겠습니다. 4월 캔들 차트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1%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0.55%가 내려갔습니다. 미국은 뭐 다우존스가 2.48%가 올라갔고 나스닥이 0.04%가 제자리 걸음이고요. 상해 종합은 1.54%가 올라갔고 홍콩 항생은 2.48%가 내렸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한 달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금리를 보겠습니다. 자,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월 평균이 3.263%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 비해서는 좀 내렸습니다. 0.197%포인트가 내렸어요. 그래서 금리는 고공행진하다가 좀 멈춰 있는 상태인데, 추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금통위에서 얼마나 기준을 올릴까, 그 선행 지표인 미국의 패드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을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기만 하진 않겠죠. 어느 순간 되면 멈추고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왜 내려가느냐? 물가가 안정되면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근데 물가가 왜 안정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세계 물류가 원활히 돌아가고, 그리고 특히 이 소비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 세대라든가 은퇴자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를 덜 합니다. 그 수요가 없으니까 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물가가 만약에 2% 이하로 내려간다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우리가 기억했던 그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한 2%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움직일 거로 보여집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SBI 저축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3.6%로 변동이 없었고요. 대출금리죠. 코픽스 금리. 잔액 기준으로는 3.71%고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3.56%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7%, 8%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금은 좀 안정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여전히 서민 가계에는 특히 연끌했던 분에게는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환율은요. 좀 불안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이 덜 되고 무역 수지가 적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4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24원 43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 달에 비해서는 17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이 얘기는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이런 뜻이겠죠. 통화량 보겠습니다. M2 증가율이 4.1%입니다. 사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10%가 훨씬 더 많이 매월 풀렸었거든요. 즉 움직이는 시중의 통화량이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절반 이하로 내려가서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투자자 예탁금과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중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52조와 12조 정도 4월 월 평균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소폭 강세, 4월 평균이 97조 원 정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요, 두바이유가 배럴당 3달러 79센트가 올라서 83달러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금값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아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스당 28.35g, 8돈 정도가 1온스인데 2013달러 75센트 지난달 평균이.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무려 94달러 정도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사실 금은 안전자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여러 가지 불안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 같고, 특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의 일환으로 금을 사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매수의 큰 손들이죠, 중앙은행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혹자는 지금 현재 2,000달러 수준에서 3,000달러 간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거는 변수가 많은 거죠. 다시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되고,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되고 하면은 또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금은
휴지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평균 시세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조금씩 사 모으고 1g, 2g 이런 식으로 그 윗단 2,000달러 넘어가는 곳에서는 좀 익절매로 해서 좀 이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부동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요, 지난 3개월의 상승률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0.8 이런 식으로 하락세는 맞는데 하락폭이 줄고 있다는 것이 좀 눈에 띄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배려를 많이 하고 있죠. 뭐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거의 다 풀렸죠, 규제가. 그런 상태에서 주택 매매 지수가 좀 하락폭이 감소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 통계를 보니까 전국 아파트 미분양 이 세대수가 7만 5천 세대가 넘는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13만 세대까지 간 적이 있었죠. 2008년, 9년 이럴 때. 그래서 여전히 시중의 부동산 시장은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그 선행 지표가 전세 가격 아니겠습니까?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요. 지난 3개월 그 통계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1 주택가격 매매 지수가 좀 나쁩니다, 상황이. 예, 지금 하락폭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움직이고 있다. 장차 보면은요, 전세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집값은 훨씬 더 그 조정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약 1,000조 원이라는 그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을 부양한 결과였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뭐 빌라왕이라든가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지 않는다. 반전세 또는 월세를 받긴다고 하면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그런 전세 보증금이 빠져나오겠죠. 주택시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